전 재산 다 주었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 그날 아침, 나는 가족에게서 조용히 정리당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라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난 보호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그들은 이미 결정을 끝냈더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가장 잔인한 오해의 시작이었다는 걸. 62년을 살면서 가족한테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해본 적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식들이 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주니까요. 조문객 한 분 한 분한테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백 번은 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박 선생님, 의연하시네요.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웃기죠. 의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감이 안 났던 겁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 불이 꺼졌을 때 빈소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없구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진짜 없구나. 그날 밤 처음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자식들 깨울까봐. 장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38년 일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습관은 안 바뀌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아침 먹고 신문 읽고 일주일에 2번은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하듯이.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식들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놈 선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딸 지연이는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고, 다들 제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 왔었어요. 엄마, 나야. 아버지 뭐 하셔? 그게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날도 그냥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녁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 켜놓고 안 보면서 멍하니.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선우한테 전화한 모양이에요. 저는 귀가 좀 어두운 편인데 그날따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건강이 너무 걱정돼. 혼자 두기가. 나도 알아.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지연이한테도 연락할게.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끼리.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저 빼고 모인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기분이 든 게.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뭔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화상통화. 선우, 지연이. 둘 다 있었어요.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둑처럼. 내 집에서 내 자식들을.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아버지 통장 정리 어떻게 하지? 지금 명의가. 집은요? 이 집 명의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요양원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오빠, 아빠가 아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거잖아.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집 명의, 요양원.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이 사람들한테 짐이 된 거구나.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누웠어요. 잠은 안 왔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밤새도록. 40년. 아니, 더 됐죠. 자식들 키우느라, 학비 대느라, 결혼시키느라. 전 재산 다 맡긴 거 후회한 적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쓸모 없어지면 그냥 치워지는 건가요? 그날 밤 아내 사진 봤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거 말했어요. 속으로. 미영아, 당신은 알았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줄 알았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족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게. 아니,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어지기 시작한 게. 의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보는 눈이.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지점이에요. 30년 넘게 거래한 곳이죠.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냥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뭔가 있겠어 하면서도. 창구 직원이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화면 보더니 잠깐 멈추더라고요. 어르신, 이 계좌는요? 지금 본인 명의가 아니세요. 네, 2년 전에 명의 변경되셨는데요. 자녀분 성함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2년 전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납니다. 선우가 서류 몇 장 가져왔어요. 아버지,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세금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찍어줬습니다. 아들이니까, 믿으니까. 그게 이거였던 겁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한참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이 추웠어요. 코트 안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담배는 30년 전에 끊었는데 그날따라 피우고 싶더라고요. 그 주에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현숙이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어릴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른 되고 나서는 솔직히 멀어졌죠. 명절 때나 보는 사이.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더 뜸해졌고요. 그런 애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손에 과일 봉지 들고. 오빠,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왜 이래?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이긴. 올 게 없으니까 오빠 걱정돼서 왔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숙이 커피 타온다고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건강은 어떠냐? 성당은 잘 다니냐? 그러다가 현숙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오빠, 근데 나 요즘 좀 이상한 거 느꼈어. 뭘? 선우랑 지연이가 요즘 자주 만나더라고. 그래. 응, 오빠 빼고.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오빠한테 무슨 얘기 안 했어? 재산 정리나 그런 거. 그 순간 현숙이 뭘 노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에요. 떠보러 온 거죠. 오빠가 뭘 알고 있나? 재산은 어떻게 됐나?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면서도 현숙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오빠 빼고 만난다. 재산 정리. 결국 다 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들은 것과 현숙이 가고 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우한테 전화했어요. 직접 물어보려고요. 아버지 왜 빼고 만나냐고. 무슨 얘기들 하는 거냐고. 신호음이 길었습니다. 5번, 6번.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 요즘 바쁘냐? 네. 회사 일이 좀. 왜요? 아니. 그냥. 아버지, 저 지금 회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겼습니다. 30초도 안 됐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 안 해도 알죠. 안 한다는 뜻입니다. 수화기 내려놓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주말에 지연이가 왔습니다. 큰애 유치원 보내고 잠깐 시간 났다면서요. 반가워해야 하는데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자꾸 그날 화상 통화가 떠올라서 아빠가 아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거잖아. 아빠,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거예요? 네. 냉장고 반찬 없던데 제가 다음에 해올까요? 됐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지연이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차갑게 굴고 있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물었습니다. 지연아, 네, 너희 요즘 무슨 얘기해? 네. 나 빼고 모였어. 오빠랑. 무슨 얘기하냐고. 지연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빠, 그게 말 못해. 아버지한테. 지연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만 글썽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물이요. 미안해서 우는 건지, 들켜서 우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울지 마 했겠죠. 딸이 우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날은 그냥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연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어두워지는데 불 켤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바친 게 이거였나? 38년 회사 다니면서 월급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치고 애들 대학 등록금 대고 결혼 자금 보태고 남는 거 없이 다 줬는데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지우려는 거지. 나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어차피 내 말은 안 통하니까. 어차피 나는 이미 짐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그날부터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안 걸립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우가 연락했어요. 드물게 먼저. 아버지,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죠. 갑자기 그냥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상했습니다.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던 애가 다 같이 모이자고. 알았습니다. 이제 올 게 오는구나. 다음 날 선우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 열었는데 다들 있더라고요. 선우, 며느리, 지연이 남편까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먹고 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같았어요. 조용하고 어둡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숟가락 드는 사람도 없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밥 먹으러 부른 거 아니잖아. 선우가 며느리랑 눈을 마주치더니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건강이 걱정되고 저희가 매일 찾아뵐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설도 좋고 가까워요. 자주 갈게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자주 가겠다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사람들이. 그래, 니들 편한 대로 해라. 아빠, 그게 아니라 됐어. 어차피 내 의견 필요 없잖아. 일어섰습니다. 밥 한 숟가락 안 뜨고 알아서들 해. 나는 이제 상관 안 한다. 현관문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우는 소리 들렸어요. 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요양원. 2주 뒤에 입소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짐은 많이 안 챙겼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 사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62년 인생이. 첫날 밤, 4인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다른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다들 조용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비슷하겠죠.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전화기를 껐습니다. 자식들 연락 안 받으려고요. 받아서 뭐 합니까? 할 말도 없는데. 며칠 뒤에 현숙이 왔습니다. 여동생요. 과일 들고 의외였어요. 자식들도 안 오는데 동생이 먼저 오다니. 근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도 목적이 있구나. 오빠, 근데 집은 어떻게 됐어? 뭐가? 그 집 명의 정리했어. 선우한테. 아,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오빠가 여기 있으면 집 관리도 안 되잖아. 그냥 정리하는 게. 다 가져가라. 응, 집이든 뭐든 다 가져가. 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현숙이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마 무서웠겠죠. 오빠 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눈이었을 테니까. 현숙이 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등선 위로 빨간 빛이 번지더라고요.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어두워지는구나. 오늘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결혼 10주년 때 찍은 거. 미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고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지금 여기 있어. 자식들이 보낸데 당신 없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봐. 그래서 버렸나 봐. 그때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옆에 사람들 깨울까 봐. 근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터지니까. 미영아, 나 어떡하면 좋아?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안에는 웃고만 있었어요. 40년 전처럼.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서 조용히 없어지면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슬퍼 안 하겠지.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데 차갑더라고요. 근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저는 아내가 남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몰랐던 것을. 사람은 가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내 가족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근데요,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 요양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짐을 가져왔어요. 집에서 붙였다더라고요. 박스 하나. 겉에 선우 글씨로 아버지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래된 앨범, 손목시계, 넥타이 몇 개. 다 제 거였는데 낯설더라고요.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요. 아내 거였어요. 미영이가 소중한 것 넣어두던 상자였습니다. 열어본 적 없어요. 아내 물건이니까 죽고 나서도 안 열었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자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런 봉투. 겉에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거. 40년 동안 봐온 글씨.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네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미안해요. 끝까지 말 못해서. 3년 전에 당신 건강검진 결과 나왔을 때 기억나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당신 심장이 안 좋다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편지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애들한테 말했다고요. 3년 전에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대신 애들한테 말했어요. 선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애가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당신 모르게. 지연이도요.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그 돈 다 당신 의료비 통장에 넣어뒀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애들이 왜 당신한테 말 안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당신이 짐이 됐다고 생각할까봐. 여보, 애들은 당신 버린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서툴러서 그렇지. 다 당신 걱정이에요. 편지 아래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들, 선우 이름으로 된 거, 지연이 이름으로 된 거,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몇 년치 전부 아버지 치료비, 아버지 노후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 글씨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그때 알았습니다. 요양원, 통장명의 변경, 자식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 그게 전부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말 못하고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62년 살면서 그렇게 운 적 없었습니다. 아내 죽었을 때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는 못 울었어요. 근데 그날은 주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자식들한테. 내가 먼저 의심을 했어. 며칠 뒤였습니다. 면회 시간에 직원이 부르더라고요. 손님 왔다고 나갔습니다. 면회실에 선우가 서 있었어요. 혼자 마주 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우도, 저도. 선우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 양복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편지 보셨죠? 응.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려서. 아버지가 아시면 부담 가지실까봐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근데 결국 아버지만 상처받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때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38살 다 된 아들. 초등학교 때 손잡고
학교 데려다 준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아니야.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의심했어. 40년 키워놓고 믿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등 돌렸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언제 온 건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선우도 면회실 한가운데서 60 넘은 아버지랑 중년된 자식 둘이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말하지 못한 채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도 저도 그걸 몰랐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미영아, 당신이 그래서 편지 남긴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지? 고마워. 당신 덕분에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요. 근데 진짜 변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저는 6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던 산, 회색빛이었는데 연두색으로 물들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뭐, 여기 있지 마시고요. 방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손녀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폐 끼치기 싫다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도 되겠냐? 당연하죠.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선우네 집으로 왔어요. 작은 방 하나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 잘 들어오고 손녀 방이랑 붙어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것도 조심스럽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원래 이런 거니까. 어느 날 현숙이 또 왔습니다. 여동생요. 초인종 누르길래 제가 나갔어요. 선우네 식구들은 외출 중이었거든요. 현숙이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더라고요. 여기 있을 줄 몰랐나 봐요. 오빠, 여기서 잘 지내네. 근데 집은 어떻게 됐어? 정리했어?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그 집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말을 끊었어요. 현수가. 응, 내 자식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었어. 평생 그랬어. 근데 너는 달랐지. 현숙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빠 재산 걱정 안 해도 돼. 내 자식들이 알아서 해.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련하더라고요. 진작 할 걸. 저녁 때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우, 며느리, 그리고 손녀 서연이. 할아버지, 안아줬습니다. 7살, 가볍더라고요. 따뜻하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요.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린 거. 그래. 보여줄래? 응,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그림 보여주더라고요. 네모난 얼굴에 눈, 코, 입. 옆에 할아버지라고 삐뚤삐뚤 적혀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미영이 글씨 닮았어요. 저녁 먹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특별한 반찬 아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냥 평범한 밥상. 근데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어요.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우는 원래 말이 없고 며느리도 조용한 편이고 그냥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밥 먹고 서연이가 옆에 오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있었다고.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멀어요? 응, 멀어. 그럼 못 만나요? 아니, 만날 수 있어. 어떻게요? 여기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밤이 됐습니다. 식구들 다 자고. 저만 깨어 있었어요. 거실에 나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아내 사진 놓아뒀거든요. 선우가 가져다 줬어요. 요양원에서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꽃 하나 꺾어다 놨어요. 마당에 핀 개나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틀렸어. 자식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당신 말이 맞았어. 걔들 서툴러서 그런 거였어. 사랑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여 있었던 거더라. 나도 걔들도. 고마워 편지 남겨줘서.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개나리 향기가 났습니다. 저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손녀가 잠꼬대하는 소리였나 봐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 사람들이랑 함께. 천천히. 미영아,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가족. 가족이라는 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말 못하고 삐지고. 근데 그래도 결국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혹시 지금 가족한테 서운한 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말을 못하고 있는 걸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쌓여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